사냥꾼이었던 나의 증조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 증조 할아버지는 어느 산속의 한적한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고조 할아버지 역시 사냥꾼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고조 할아버지와 함께 산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할아버지가 사는 마을에는 겐조라고 불리는 사냥꾼이 있었는데 그는 사냥을 업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냥감을 함부로 잡지 않은 그런 사내였다. 조금 독특하긴 했지만 그는 자기 고집이 세거나 어두운 구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래서 마을의 젊은 여성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남자들이나 사냥꾼들은 겐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고조 할아버지만은 유독 그를 아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5살 난 사내아이가 사라져버렸다. 카미카쿠시, 이것은 원인불명의 실종 내지는 일종의 행방불명을 뜻하는 말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당시만 해도 카미카쿠시는 비교적 흔한 일이었고 산의 입구에서 사라졌다는 어린 아이를 두고 사람들은 카미카쿠시라며 수군거렸다. 마을에서 카미카쿠시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모두 산으로 달려가서 제발 돌려달라고 외치며 숲속을 돌아다니는데 그런 식으로 산신에게 항의를 하는 것이다. 사냥꾼들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서 수색을 했는데 그때 14살이었던 증조 할아버지도 그 수색에 참여했다. 하지만 아이는 찾을 수가 없었고 사흘째로 접어들던 날에 사람들은 마지막 수색을 시작했다. 모두 생업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늦가을에는 밤이 되면 산속의 온도가 뚝 떨어졌는데 동면을 앞둔 산짐승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수색을 해봐야 아이를 찾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흘째가 되던 날 사라진 아이의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산을 올라갔고 그 모습을 본 증조 할아버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증조 할아버지의 누나도 할아버지가 4살 무렵에 카미카쿠시를 당했기 때문이었다. 고조 할아버지가 마을에서 꽤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는데 무려 반년에 걸쳐서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누나가 입었던 옷의 천조각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게 아이의 부모가 수색을 위해 산으로 들어갔던 그날 고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는 산에서 영양 한 마리를 잡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는데 그곳에서 증조 할아버지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어? 아버지, 방금 이 소리 사라진 그 아이가 아닐까요? 그런 증조 할아버지의 말에 고조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 소리는 10년 전부터 계속 들려오던 것이야. 이렇게 안개가 끼면 어디선가 꼭 울음소리가 들리더구나. 그렇게 말하는 고조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는데 할아버진 그것이 사라진 누나의 울음소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다. 그 모습을 본 증조 할아버지는 누나의 영혼에게 조용히 묵념을 했고 두 사람은 이내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눈을 뜬 증조 할아버지가 뒤뜰로 나가서 멍하니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홀로 천천히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는 며칠 전에 산으로 들어갔던 겐조였는데 그는 누군가를 등에 업은 채 서투른 자장가를 부르며 마을로 오고 있었다. 증조 할아버지가 그에게 곧장 뛰어가서 보니 겐조가 등에 업고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카미카쿠시를 당했던 그 사내 아이였다. 아이는 겐조의 등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었는데 크게 다친 곳 없이 무사한 것 같았다. 증조 할아버지가 겐조에게 아이를 어디서 찾았냐고 묻자
그는 뭔가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겐조는 안개가 자욱한 안반에서 몇 날 며칠을 노숙하며 영양의 무리를 기다렸다고 한다. 고생 끝에 겨우 한 마리를 잡고 신이 나서 돌아오던 겐조는 오는 길에 그만 발이 미끄러져서 벼랑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깊은 산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그 소리에 놀란 겐조가 몇 번이고 말을 걸어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고 안개 속에 갇혀버린 겐조는 무심코 마을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자장가를 불렀다고 한다. 그러자 울음소리가 이내 그쳤고 어린 소녀가 안개를 헤치고 나와서 겐조에게 말을 걸었다고 한다. 동생이 다쳤어. 그렇게 겐조의 옷자락을 잡아 끄는 소녀를 따라가 보니 낙엽이 잔뜩 쌓인 바위 그늘에서 카미카쿠시를 당한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아이를 업고서 주변을 둘러보니 소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고 자욱하던 안개도 어느새 전부 걷혀 있었다고 한다. 아무리 찾아도 소녀가 보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산을 내려오는데 도중에 소녀가 나무 뒤에 서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것을 쫓아가 보면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겐조는 소녀가 산신이라고 생각하며 아이를 데리고 마을로 왔다면서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 말에 증조 할아버지는 누나의 이야기를 하며 울음을 터뜨렸고 겐조는 증조 할아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소녀의 눈매가 너와 무척 닮았어. 걱정 마. 마지막에 봤던 그녀는 웃고 있었으니까. 그 일 이후로 증조 할아버지는 겐조를 다시 보게 되었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겐조는 마을 인근에서 이름난 사냥꾼이 되었다. 그 뒤로도 겐조는 카미카쿠시를 당한 사람을 무려 3이나 더 찾아냈는데 그때마다 산에서 보았던 그 소녀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알려줬다고 한다. 고조 할아버지는 그런 겐조를 늘 흡족한 눈빛으로 지켜봤는데 그러다가 눈이 내리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산으로 들어간 겐조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를 찾아 수색에 나섰던 증조 할아버지는 산속에서 누군가 서투르게 부르는 자장가를 들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이름을 부르며 소리쳐도 겐조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설산을 오르기로 한 그날의 등정에는 보기 드물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우리는 사전회의 끝에 2개의 조로 나뉘어 움직이기로 했고 소형 무전기를 통해서 1시간마다 정시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통신훈련을 겸하기로 했다. 첫째 날은 날씨가 기가 막히게 맑았는데 눈밭에 반사된 빛 때문에 눈과 코가 바싹 마를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시에 주고받는 연락은 훈련이라기보다는 놀이에 가까웠다. 조금은 풀어진 듯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것은 그 다음 차례에 정시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서 무전기를 켰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 채널에 누가 없습니까? 아사히다케 등산 중입니다. 어떤 남자의 침착한 목소리에 우린 바로 답을 보냈다. 네, 여기 있습니다. 호출하신 분 들립니까? 감도 양호합니까? 긴급 사태로 구조 요청합니다. 난데없이 들려온 구조 요청에 모두 얼음물이라도 얻어맞은 것처럼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아 버렸다. 우린 모두 숨을 죽이며 무전기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사히다케 서쪽 능선 산 정상 기준으로 좌측 경사면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내일 오를 산이었는데
등산로가 있는 곳이 아니었다. 다른 조에서 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던 바로 그 순간 정시 연락이 들어오면서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이들의 목소리와 혼선이 되는 것이다. 장난이 아니었던 것이었다. 다른 조에서는 조난당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았고 우린 긴급 구조 요청을 받았다고 알리며 정시 연락을 종료했다. 조난 지점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근입니까? 산의 정상으로 향하는 최종 봉우리의 바로 아래입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원수를 알려주세요. 남자 5명에서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실족으로 인한 부상입니까? 아닙니다. 어젯밤은 야영을 했고 멤버 중에 한 명이 피로가 심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까지 들은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일행 중 한두 명이 하산하여 구조 요청을 한다면 하루 안엔 구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움직이지 않는 것일까? 어젯밤부터 폭설이 내려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어서 저희 쪽에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심하게 맑아서 그 반사광으로 눈이 멀 지경인데 폭설이라고? 5명, 무전기, 폭설, 그리고 아시하다케. 나는 그제야 그들이 누구였는지 알아챘다. 1972년 11월 21일 아사히다케에서 텐트를 치고 있던 5명의 대학생이 눈사태로 인해서 조난 후 끝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악천후를 고려하지 않고 무모하게 산행을 가는 바람에 일어난 그 사고는 산악 잡지에서도 여러 차례 칼럼으로 다룬 바가 있었다. 그때 눈 속에서 구조를 원하던 이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 무전기를 응시하던 나는 전원을 끄자고 했고 내 말에 모두들 동의를 했다. 그들이 보내오는 구조 요청에 답하는 이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우리는 그들이 말했던 정상을 오르기 전 마지막 봉우리에 도착했고 담배를 경사면에 던진 후 위스키를 한껏 뿌려주었다.